45년씩. 내일모레면은 45년에 70년. 45년 봉직하시면서 학과장도 여기 마셨고 한 5년 학과장 마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뉴클리어 소사이어티 펠로우도 진작에 1988년에 되셨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업적을 많이 쌓으셨는데 그런 공로를 이제 우리 공과대학에서 인정을 받으셔서 2010년에 우리 공과대학의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도 여러 권 저서를 하셨는데 Risk Analysis in Nuclear Systems라는 책도 저서를 하시고 최근에도 또 노블리 책을 쓰신 이제 3주일에 귀국해가지고 네. 이제 아마 이번 여름에 출판할 거예요. 570페이지에. 저희들이 또 텍스트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을 좀 저술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과에는 또 이병희 교수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을 기탁하셔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해야 안전한가에 대한 주제로 원래는 이제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했었는데 일반 학생들이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경제학부에 설명왔는데 그래도 또 우리 원자과 학생들도 일반인한테 잘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좋은 자료로서 오늘 이 교수님 말씀 잘 새겨듣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이 교수님 환영해 주시기 좀 늦게 시작해서 미안합니다. 한국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소스로서 많이 지속적으로 이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원자력의 안전과 또 방사능 또는 방사선의 인체에 끼치는 영향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서 주한규 교수께 이런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오신 것 감사드리고 주한규 교수 이것저것 바쁘신 중에도 이런 기회 만들어 주시고 홍보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이 슬라이드는 영어로 준비됐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그러고 간단한 발표가 끝난 다음에 금방 가지 마시고 좀 우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발표는 첫째는 원자력에 어떻게 우리가 원자력의 안전을 평가하나 그러한 게 첫 번째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원자력의 안전 원칙이라고 그럴까 그런 제목으로 조금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는 방사선 피폭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원자력 한 50년 역사에서 중대 사고가 3개가 있었는데요. 1979년 3 Mile Island 액션, 그리고 1986년 초르노빌 액션,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액션 3개가 제일 중요한 중대 사고였죠.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 특히 방사능의 피폭량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1년 8년 전 사고 났던 후쿠시마 그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더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지금 탈원전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사용 해경료를 저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으면은 저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면 상관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문을 닫아야 할 때가 금방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저것 좀 결론적인 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잘 아시는 건데 다들 원자력과 또는 화력발전소에 뭐가 다르냐 그런 걸 생각해 보는데요. 원자력은 물론 이 에너지 단위가 메가일렉트론 볼트고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죠. 그러니까 100만 배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료 소비량도 100만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 경우에는 1년에 연료를 1톤만 있으면 1000kg만 있으면은 큰 발전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화력 발전소는 300만 톤이 필요하니까 화물 열차로 계속해서 석탄을 깃들여야만 그 발전소가 가동이 됩니다. 그게 큰 차이죠. 근데 그거에 비교하면은 물론 그 폐기물이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굉장히 적은데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요한 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 핵분열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radioactive decay product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방사능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을 방사능 핵종을 관리하는데요. 그 핵종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그때도 말썽이 난 거는 이 핵 반응이 끝난 다음에 그 디케이 히트요. 근데 금방 뭐라고 해야 할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radioactive decay heat가 나오기 때문에 그 decay heat를 어떻게든지 방출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냉각수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둘째 번에는 이 핵 분열에서 나오는 방사능 그 수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조금만 유출이 돼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죠. 이제 그런 거가 물론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물론 마지막으로 보여야 되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온실 가스가 안 나오고 화학 오염물 같은 게 방출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원자력의 위험도나 또는 안전도를 우리가 생각하느냐. 근데 그거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도라고 또는 위험도를 생각하는 건 아마 서너 가지인데요. 첫째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고, 환경도 이 토지 문제 또는 재산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대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방사선 피폭이 됐을 때 급성으로 무슨 부상을 받을 수 있고 의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잠재적인 영향인데요. 이거는 대개 얼마 만에 암이 걸릴 수 있다. 암이 발생할 때는 그런 거고. 세 번째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위험도의 위험을 용납할 수 있는 acceptability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생의 모든 생활에서 위험도가 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고 못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에 하나는 이 위험이 무슨 뭐든지요. 우리 일생의 위험에 다 존재하는데 우리 일생에서 뭐를 생활하는 거예요.
그 위험도가 분산되어 있냐, 또는 집약되어 있느냐, 또는 내가 그 위험을 자발적으로 위험을 억셉트하냐, 받아들이냐, 또는 이게 내가 자발적인 게 아니고 헛수 없이 받아들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위험도를 받아들이고 원자력의 안전도도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도 안전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이러한 분석 결과, 연구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자로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얼마가 있다는 그거보다는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좀 더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취약한 물이 있으면 그거를 개량을 하고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나. 그러한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숫자적으로 얼마다 이런 거는 거의 가치가 없는 거로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를 따지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따지지만요. 그래서 책을 썼을 때 첫 번째 책이 Risk and Safety Analysis of Nuclear Systems니까 거기서 이제 Risk Analysis를 어떻게 하냐 그런 건 다 적어봤지만 늘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강조하는 거는 bottom line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loss of coolant extent, 이 판도라 영화들 많이 보셨는지 몰라요. 나도 국내에 와갖고 지난달에 그게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로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냉각계 상실 사고죠. loss of coolant extent요. 근데 그러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얼마나, 그 숫자는 거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고를 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게 원자력 공학도의 임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의 이 위험도하고 다른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선택하는 위험도, 생활의 위험도,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 전기를 발전하는 거, 그러한 것도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위험도를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첫 번째는 한국에서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이 여러분 아세요? 6,000명이라고요. 미국은 그거보다 한 6배, 7배 돼서 4만 명이라고요. 미국 인구가 한국 인구의 7배쯤, 6배쯤 된다고요. 거의 똑같다고요. 그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는 그 확률은 거의 똑같다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도 뭐 늘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여객기 사고가 나면은 그냥 그날 저녁 뉴스에 금방 나오죠, 물론. 근데 1년에 그럼 이 여객기 사고로 몇 명이 죽냐? 올해가 좀 나쁜 것 같아요. 보잉 737 맥스가 사고가 있고, 뭐 러시아에 또 사고가 있고, 그래갖고 아마 올해는 한 300명이 죽어 사망하는지 모르는데, 보통은 한 200명 정도 밖에 여객기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뉴스에 나오지만 4만 명이 한국에서 6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거는 뭐 얘기거리가 안 되죠. 그게 무슨 차이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건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거는 내가 잘만 없는 교통사고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꼭 그렇지도 않다고요.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사고를 일으켜서 내가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비행기를 타는 거는 선택을 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죠. 부산까지 뭐 한 대여섯 시간에 운전을 해서 가지만 미국에서는 이 보스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운전해서 갈 때는 그거는 며칠을 잡아야 하니까요. 나도 그거를 좀 한두 번 해봤지만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해도 한 4, 5일은 잡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선택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와서 뉴스에서 TV에서 보는 거 보면은 4월에 왔을 때는
건설 현장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70명이었는데 한 달 동안에 20명이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더 늘었다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저는 뭐 그런 건설 현장에는 안 가니까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 전체로 봐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984년에 인도에서 고파 사고가 있을 때 얼마나 죽었냐 이걸 보면은 2,500명에서 아마 5,000명쯤 사망했고 부상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한 200명이 부상해서 병원 입원으로 치료받았다고요. 근데 그거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한번 그거를 또 몇 가지 골라서 세 개를 잡아봤습니다. 나사죠. 그러니까 National Aeronautics Space Administration 우주항공국의 클라이밋 사이언스 기후관계 과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한센이라. 나사 한번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아마 나 뭐 비슷한 나이 때 70대거나 80이 됐거나 그 사람이 얼마 전부터 얘기하는 게 이 원자력이 인류를 도왔기 때문에 그 사람 추측은 한 200만 명이 죽을 거를 사망할 거를 어보이드했다, 피했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에피데미올로지스트가 역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에피데미올로지가. 근데 아무튼 에피데미올로지스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브루스 에임스라고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버클리 사이언티스트인데요. 그 사람은 아마 이제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아마 지금 생존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25년 전에 사이언스 매거진이라고요. 세계에서 아마 제일 권위가 있는 학술지인데요. 거기에다 기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에디터가 편집자가 또 원 페이지를 늘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일생 동안 이 에피데미올로지스트 한 게 뭔가 하면은 동물 실험을 해서 어떤 화학물을 동물이 먹으면은 암이 걸리냐 그거를 연구했는데 그거를 30년, 40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 신빙성이 없는 거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 몇 번 이제 그 과학계에 이 다른 과학자들이 투고를 하고 Shame on you, Bruce Ames. How can you do that? 내가 일생을 당신을 믿고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하고 학술을 했는데 왜 지금 30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래갖고 말썽이 아우성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동물 실험을 할 때 이 암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이 화학물질, 항암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양을 굉장히 많이 해서 먹여야 한다, 투입을 해야 한다고요. 둘째는 이 동물에 주로 실험하는 게 간이요. 이 리버를 갖고 실험하는데 간의 전체 이 체내 무게만 쳐도 인간하고 차이가 많고 그 간의 역할이 또 인간하고 동물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실험을 자기가 일생을 해갖고 그거를 보고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처나 또는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처에서 어떤 거는 못 먹고 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다 규정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싱가포르 상에 가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 뭐가 다 있다고요. 근데 그 브루스 에임스 그 사람은 일생을 그 연구를 하고 나서 얘기가 그거는 거의 가치가 없는 거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화학물질이든지 동물에 많이 주면은 다 암이 된다고요. 그거는 뭐 근데 예를 들면 내 처 같은 사람도 식료품점에 가면은 유기농 산다고요. 돈도 비싼데. 근데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요. 근데 아무튼 이때까지 지난 30년 동안 FDA나 EPA에서도 그 입장을 바꾸질 않는다고요. 바꾸지 못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제약회사 또는 식품회사에서 벌써 그렇게 해갖고 다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FDA나 EPA에서 그 입장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거 바꾸면은 금방 EPA 이 디렉터가 쫓겨날 거라고요. 세상에서 그냥 내가 인생을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왜 지금 딴 얘기하냐고. 그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계 인구에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미국엔 최소한도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미국의 인구가 지금 뭐예요? 300 밀리언이니까 어떻게 3억인가요? 아니 3억 얼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1년에 한 250만, 300만 정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1%는 안 돼요. 인구 전체. 근데 그 사망하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 사망하는 사람들의 20%는 암으로 죽어요. 근데 인구의 40%는 일생에 암에 걸려요. 근데 그 중에서 반은 암으로 죽고 나머지 반은 다른 병으로 죽는데 제일 많이 죽는 원인은 대개 심장질환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무튼 뇌 문제가 있어갖고. 근데 아무튼 암이 한 20%로 죽는다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런 거가 다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억셉트하고 있는 위험이라고요. 근데 원자력은 방사능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위험이 또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해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런 원자력의 안전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이 원자력이 그 가압 경수로에는 특히 이 고유의 피동 안전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는 거니까 여기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커브가요. 이게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인데요. 그러니까 이 핵분열 반응도죠. 그거고 여기는 이제 냉각수의 밀도, 그리고 냉각수의 온도 이렇게 구해봤는데요. 이 경선은 여기에서 운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충분히 감속을 일부러 안 시키는 거라고요. 저감속 상태고, 근데 초노블 사고는 여기서 났다고요. 그러니까 감속을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경솔에서는 자동적으로 핵분열 반응도가 내려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초노블 거기에는 이 물이 끓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반응도가 핵분열 반응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고는 아주 심하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의 안전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누가 사보타지를 해서 이 한빛 1호기 같은 거를 예를 들면요, 그거를 폭발을 시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웬만해갖고 그렇게 폭발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반응도가 그냥 막 올라가서 이 출력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 에러가 이게 이 파워포인트에서 PDF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는 원자력의 그 안전성의 제일 중요한 거는 다중 안전벽을 갖고 있어갖고요. 그걸로서 어떻게든지 사고가 안 나도록 하자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 다중 안전성이라는 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고가 안 나도록 방지하는 거. 두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든지 그 사고를 완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고가 마지막에 가더라도 어떻게든지 보호를 해서 바깥으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걸 막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는,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경납용기, 가압용기, 프레셔 베슬 같은 가압용기를 어떻게든지 보호하는 거. 세 번째는 경납 건물을 보호하는 거. 그런 식으로 세 벽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이런 기능으로 보지 않고 이 구조물로 봐도 연료봉은
세라믹으로 되기 때문에 핵분열시 때에 나오는 기체 분자들이 바깥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리고 이제 피복체도 튼튼한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가압연기가, 압력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납 건물이 있고, 이런 걸로 굉장히 안전을 생각해서 한 건데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운전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굉장히 안전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한빛 1호기 같은 건 웨스팅하우스 디자인인데요. 내가 하는 걸로는 운전 정지 자동 신호가 한 20개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또는 출력이 변화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전기 발생 후에 이 냉각수 레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러한 것을 다 따져갖고 20개쯤 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신호가 갖춰진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의 중요한 안전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사능의 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에 영향 그런 건데요. 첫 번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첫째는 급성 영향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한 0.5 시버트 정도가 되면은 무슨 좀 영향이 이 의료 진료적으로 무슨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다고 해서 그게 인계치라고 보통들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두통이 올 수도 있다든지 뭐 그런 정도일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잠재적인 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인데요. 이거는 Bayer 7 Committee Report인데요. Bayer는 Biological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Committee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인데요. National Academy of Science는 아마 한국에서 한림원에 해당하는지 그런 기구에서 이 커미티를 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이 위원회가 10년에 한 번쯤 이제 인체에 끼치는 방사능의 영향을 토론을 해갖고 그 보고서를 내는데 지난번 나오고 한 15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또 새로 업데이트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는 순전히 통계학적인 추측량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거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조금 나중에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그 수치는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쓴다고요. 그래서 후쿠시마 때 사고가 났을 때 몇천 명이 방사능 피폭을 받았을 때 그 영향을 암의 사망률로 계산할 때도 이런 걸 써보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통계학적인 이 수치가 우리가 얘기했던 linear no threshold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한다. 가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고피폭량의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 나서 직선으로 쭉 내려가고 피폭량이 굉장히 줄었을 때도 똑같은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증명이 된 건 물론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학적인 가정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마지막에는 이제 유전학적인 건데요. 유전학적인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인간이 이 방사능 환경에서 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늘 그 방사능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은 늘 좀 손들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러면은 방사능 피폭의 그 양은 경험은 어땠냐?
근데 일본에 1945년에 히로시마 그 나가사키에 원자탄 투하됐죠. 그때 그 평균으로 받은 거는 1시버트가 넘어요. 조금 넘는데요. 근데 그 후손들이 이제 손자들, 손녀가 나왔는데 다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원자탄 폭격의 생존자들은 다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도 좋아해서 유전자도 좋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다 건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두 다 아마 한국도 비슷해요. 1년에 이 자연적으로 받는 그 방사능 피폭량이 2.4 밀리시버트인데 1년에요. 그 중에서 80%는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뭐 우주선에서 받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미국 같으면은 돌집에서 살면은 좀 더 받고, 덴버 콜로라도에서 살면은 이거보다 한 50%는 더 받아요. 그렇고, 근데 15%, 16%는 의료, 진료에서 받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 또는 무슨 연료 생산에 관계돼서 받는 거는 뭐 거의 계산 없을 정도로 조그만 양이라고요. 근데 나는 저 바나나를 좋아하는데요. 바나나를 먹다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바나나를 1000개를 먹으면은 이 저 포인트 1, 10분의 1 밀리시버트를 받는데요. 최스 엑스레이를 잘 촬영을 해도 뭐 비슷하게 받아요. 하나가요. 근데 CT라 그러면 컴퓨터 토모그래피죠. 캐스케인이라고 안 그래요. 어떤 쪽을 많이 쓰세요? 캐스케인이에요? CT라고 해요. CT예요. 근데 CT가 요즘은 많이 쓰는데요. CT는 이 체스트 엑스레이 한 100배를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20 밀리시버트라고 그러는데 더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 10년 좀 넘어서 암일 진단을 받아갖고 수술도 받고 그러고 나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책도 쓰고 아마 일주일에 한 100시간도 일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러시겠죠? 젊은 분들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죠? 네?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이제 82년 남았는데요. 아마 80대까지 이러실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를 좀 배우시라고요. 꼭 필요한 것만 배우지 마시고 나도 대학 때도 그렇고 나중에도 꼭 필요하지 않은 걸 많이 배웠는데 그게 지금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구조로 들어가보지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10년 동안 CT를 아마 요새도 1년에 한 번쯤은 CT를 촬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좀 계산 안 해봤는데 몰라도 한 20번은 20번도 더 됐는지도 몰라요. CT를 촬영을 했는데요. 이거를 비교하면은 20번을 치면은 400 밀리시버트라고요. 그러면은 저 자연적으로 받는 그거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천업의 경우에는 얼마나 받았나 그런 것도 봤는데요. 이 천업의 경우에 이 13만 5천 명이 이 정도를 받았는데요. 내가 10년 동안에 받은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마 내가 더 받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한 두세 배를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저 미시간에서 연구용 원자를 했을 때 책임자가 돼갖고 몇 년 일했는데, 그러니까 운전면허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보수도 하는데 쫓아다니고 어떤 때는 원자로 밑에 가서 한참씩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방사능 피폭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체스 엑스레이 하나 받은 거 좀 됐을까 말까 정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에서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따질 때는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 천업의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Bear 7 리포트로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서 그러니까 27,000명 정도가 이 중에서요. 20%가 아무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암으로 죽는 사람이 27,000명인데 한 1,000명 정도가 이 방사능 피폭을 받아서 아마 더 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20%가 암으로 죽는 사망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5%도 될 수가 있고 뭐 15%도 되는 데도 있고 그거는 뭐 이 통계학적인 불확정한 거하고 비교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후쿠시마는 어떻게 됐냐? 실전 직원들 몇 명이 도쿄 전교회사 직원들 몇 명이 조금 더 받았어요. 근데 일반 그 근처 주민들은 한 8,000명이 이 정도를 받았는데요. 이거가 1년에 받는 피폭량이 한 10배쯤이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좀 더 받았고요, 물론. 근데 이거가 결국은 이 CT1하고 비교하면은 뭐 크게 차이도 없고요. 근데 이거를 다 계산을 해서 베어 세븐 리포트를 계산해 보면은 한 0.1%, 네? 그 정도가 캔서 데스 레이트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20%에 비교하면 이거는 뭐 통계학적인 uncertainty의 불안성에 비하면 이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다고요. 그러고 물론 한 거의 2만 명이 지진과 쓰나미로 죽었지만 레디에이션을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직원들도. 후쿠시마인데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TMI, Three Mile Island Accident는 어떻게 됐냐? 이 운전자가 사고를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이 조그만 냉각대 상실 사고를 유발을 시켰고, 그리고 비상 냉각수 시스템을요, ECCS를 잘 작동을 했는데 일부러 조금씩 턴오버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TV에도 미국에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왜 사고가 났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ECCS가 있어갖고 로카가 나면은 당연히 그거를 막아낼 수가 있는 건데 왜 사고가 났는지 몰랐는데 이거는 운전자의 실수고 또 뭐 그 안에 이것저것 있지만 아무튼 실수로서 난 건데요. 그래갖고 10년을 걸려서 그때 $1 빌리언을 투자를 해갖고 이제 디커미셔닝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전체 이 원자 로 안에 이 핵연료는 많이 손상이 됐죠. 한 3분의 2가 손상이 됐다고 치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갖고 그 근처 주민이 최대한으로 받은 방사능 피폭량은 엑스레이, 체스트 엑스레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 District Court of Harrisburg라고 펜실베이니아 그 근처에 이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소송이 들었는데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그때 내가 10살이었는데 그때 방사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으니까 보상을 하라고 소송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물론 그거는 이제 다 기각되지만 그런 게 지금 실정이고요. 그런데 아마 Three Mile Island 액시던트에 우리한테 도와준 거는 그때 이제 이 운전자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운전자 훈련을 철저히 강화해갖고 지금은 미국에도 가동률이 원자로 한 98기가 가동하는데 거의 93%나 그런 정도로 가동률이 아주 좋다고요. 그리고 여기 국내 OPR 1000, APR 1400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디자인 AP1000에도 패시브 세이프티 피처를 넣어서 냉각제 상실이 안 나도록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도 원자로가 이 핵연료가 손상이 안 되도록 열심히 기술을 개량을 했습니다. 초노블 사고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 그라파이트 흑연을 쓴 감속제로 쓴 원자력 발전소고 이 경납 건물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원자로
안전 실험을 일부러 하고 싶어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요. 이 안전 수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사고에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해갖고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밀레존 같이 이런 커브를 걸었을 때 저감속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과감속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수증기가 나오니까 더 출력이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 출력이 한 3, 4초 안에 2000배가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조그만 원자폭탄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원자로를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고가 끝날 수 있는 방법은 순전히 원자로가 이렇게 분해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때도 분해가 됐죠, 물론. 그리고 전체 방사능량이 아까 내가 원자로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게 한 25%가 바깥으로 유출됐으니까 물론 뭐 그 방사능 유출도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사망한 사람은 31명인데 그거는 소방원하고 군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화재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거를 화재를 진압으로 이 소방서원들과 군인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진압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한 24,000명이 그 주위에서 상당히 피폭을 받았는데요. 방사능 피폭을. 그래서 늘 생각에 24,000명은 굉장히 방사능 피폭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얼마 동안에 CT를 받으면서 방사능 받은 거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보다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거의 이 정도예요. 아마 이거 반쯤 되거나 뭐 그런 정도라고요. 근데 뭐 난 뭐 멀쩡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무 특별한 영향이 있다는 보고는 별로 없다고요. 계속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단 하나는 그 동네 유아들, 그러니까 아동, 아무튼 그 유아들 그 갑상선 암이 많이 생겼어요. 15배가 보통보다 많이 생겼는데요. 그거를 두 가지를 계산을 해보는데요. 하나는 첫째 그 근처 그 주위에서는 이 요도 아이오다인을 식성 안에 많이 먹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레디오액티브 아이오다인이 요도가 방출이 되면 그게 특히 애들 갑상선에 흡수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제 주민들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서 그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마 한 4배쯤이나 그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쳐서 4하고 4로 곱하면 16 아닙니까? 그래서 그 15배가 그렇게 돼서 나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암 발생률이 늘었다 그런 얘기도 별로 못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이유가 우리가 아는 통계 숫자로서는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이거는 한참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테니까 이 지진은 리크터 스케일 9.0에서 굉장히 심한 지진인데요. 아마 일본 역사상 첫 번이나 두 번째 가는 그러한 대규모 지진인데 그 지진으로 발전소 후쿠시마 발전소는 다 운전 정지가 됐는데 이 후쿠시마 이 다이치 이 발전소는 이 쓰나미 방벽이 모자라갖고 낙하갖고 이 정전 사고가 되고 정전 사고가 되면 냉각수가 공급이 안 돼갖고 연료가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 방패병이 여기서는 실제로 요것밖에 안 됐는데 쓰나미는 이렇게 높았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는 이것도 금방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프레셔 베슬이죠. 리액터 베슬이고 이게 프라이머리 컨테인먼트 빌딩인데요. 이거는 프라이머리 컨테인먼트 빌딩은 그저 한 5cm 정도 스틸 라이너가 있고 그 바깥은 린포스 콘크리트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용을 해결료 저장 설치고요. 이거는 이 발전소에는 특별한 게 있어갖고요. 서프레션 풀이라기도 하고 웹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이즈는 내가 이런 웹웰을 한번 들어가봤는데요. 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라고요. 그 전체 규모는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사고가 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전이 돼갖고 이 해결료가 오버히트가 돼갖고요. 그래갖고 이제 해결료가 높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리액터 베슬이 리크가 돼갖고요. 여기서 valve가 있고 플랜지 이런 데서 리크가 돼갖고 그래서 이제 이 경납 건물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이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그냥 보호하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산소가 유출된 게 이제 수소가 유출돼갖고 산소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을 했던 거죠.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어떻게 보냐 하는 걸 조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한 1000년 전에 그 근처에서 큰 쓰나미가 있었는데 다이치 플랜트에서는 왜 그거를 무시하고선 이렇게 사고를 일으켰는지 좀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만 명이 죽었는데요. 지진과 쓰나미로서. 근데 7,800명이 주민이 한 시티 하나에 달하는 만큼 방사선 피폭을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로 해서 방사능으로 죽을 수가 없다고요. 죽은 사람도 없고. 그건 아주 미량이니까요. 그 TMI 3마일 아일랜드 디커미션 했는데 10년이 걸리고 빌리언 달러가 필요했는데 아마 후쿠시마는 40년에 그거의 100배 정도 경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실제로 경납 용기가 이 밑에서 바텀이 어떻게 됐는지요. 그 바텀 헤드가 손상이 됐는지 그건 아직도 확실치가 않은데요. 여기저기 리키지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방사능이 얼마나 나왔냐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사고가 나고 한 석 달 후에 상당히 방사능 양이 높을 때 이 국제 팀이요 여러 나라가 합쳐갖고 그 근처 생태계를 조사를 했는데요. 바다 해양도 보고 그리고 육지도 올라가서 봤는데 아마 400k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요. 물론 방사능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10배에서 1000배까지 올라갔는데 그 포타시움 한국에서는 캘륨이라고 그러죠. 캘륨 4D 양의 자연적으로 있는 거의 양에 비하면은 뭐 그보다 훨씬 적다 그런 보고를 썼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이것저것 복잡한 토론이 되는 것도 있지만요. 근데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 바나나에도 캘륨이 있기 때문에 바나나 1000개가 체스X의 하나 정도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자연적으로도 여기저기 방사능이 많다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네. 네. 후쿠시마에서는 체르노빌 같이 네거티브 리액티비티 피드백으로 반응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는 이 지진이 나서 금방 몇 초 안에 다 이 원전은 중지가 됐다고요.
그거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한빛 1호기 같은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원전 중저선 신호가 한 2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터빈이 정지가 되면은 운전 정지가 되고 그런 식으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운전이 정지가 됐다. 거기서는 원자로가 정지돼서 핵분열 출력이 안 나온 거고요. 후쿠시마는. 근데 붕괴 잔열이라는 게 나온 거를 그건 냉각을 시켜주지 못해서 수소가 폭발된 거고. 그 붕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출력 폭주가 일어나요. 핵분열이 계속 원자적으로 기하 폭주적으로 늘어나서 산처럼 완전히 또 뭐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료 핵연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 과학 경수로에는 대개 핵연료 집체라고 그럴까요? 한 20cm고 한 높이가 한 360cm쯤 되는 거가 그런 연료 집합체가 한 200개쯤 있어요. 그리고 전부 무게를 치면은 그게 한 100톤쯤 된다고요. 그러니까 연료 집합체 하나가 한 500kg이고 그거 하나가 아마 한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1,000,000쯤 돼요. 조금 더 되거나요. 그러니까 원자로 발전소 하나에 그 연료 값만이 한 $200 million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리고 1년 반에 3분의 1을 재장전하고 3분의 1을 다시 이제 릴로드하는데요. 그거를 계산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에서 1년에 한 25톤 정도가 사용 후 핵연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22기가 가동하나요? 근데 그거를 뭐 15년 좀 가동한 걸로 평균을 가지고 보면은 한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 한 7,000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료 집합체로 보면은 한 15,000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축구장에다가 전부 나란히 깔아놓는다고 치면 어느 정도 되면 30cm만 있으면 된다고요.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건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자로에서는 1년에 1,000톤, 1,000kg만 쓰면은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가 계산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계산한 게 최근에 본 건데요. 내가 만일 일생 전기를 쓰는 것을 다 원자력 발전에서 받았었다고 치면은 내가 부담을 해야 하는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 양은 코카콜라 캔 하나 정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 미국에서 두 군데서 이제 이 저장실을 만들고 있는 하나는 벌써 한 20년 가동하고 있고 조그만 거지만 또 하나는 가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waste isolation plant 이거가 선정이 되려면은 한번 더 들어가야 나오죠. 선정하는데 다른 두 장소를 고려를 해다가 세 쪽에서 하나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러한 거를 결정을 할 때 딱 한 군데를 가서 결정을 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했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론인데요. 대개 벌써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방사능 그러한 환경에서 진화한 것 같고요. 아무튼 웬만한 경우에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하는 것도 한국도 최근에 의료 진료에 따른 이 방사능 피폭량이 거의 몇 년 동안에 2배가 늘었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양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금 더 피폭량이 늘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는 이 캔서로 암으로 죽는 율이 20%인데
아무튼 한 번 CT에서 캔서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이만큼 는다고요. 0.1%가 되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지금 이러한 계산하는 거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끝에 볼레트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은 이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을 생각해서 기준치에 해당하는 지진도 고려하고 미국 같으면은 홍수도 고려하고 또 비행기 여객기가 충돌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건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한빛 1호기에서 문제가 있던 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로 그 정지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신호가 20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둘이 이거를 사고로 유도를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이 출력이 5%, 18%가 됐는데 금방 수동 정지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거는 원자력 운전의 아주 정말 초보적인 건데요. 뭐가 이상하면은 일단 출력을 정지하고 나서 봐야 하는데 뭐 10분이 걸렸다, 뭐 30분이 걸렸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즉시 운전을 정지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시원이 있었을 때 감시원은 뭘 했냐 또는 이 원안위에서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냐 내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으면은 한국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Augmented Inspection Team이라고 이 보강된 확대된 검사단을 보내갖고 상당히 중요한 걸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 책임자들은 물론 상당히 중책 중요 상당히 좀 힘들게 될 거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사고는 안 났지만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냥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리스크하고 베네피트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실이라고요. 리스크만 따지면 아마 하루도 우리가 못 살 거라고요. 오다 보면 다 사고가 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끝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면 같이 그 의견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것만이죠? 네. 방사선량에서 위험도 말씀하실 때 평균적으로 몇십 와트 와서 어떤 촬영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생각해보면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멀리 있는 사람은 적게 받는데 평균적으로 몇십 와트 받았다라는 거는 의미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균을 따졌지만 많이 받은 사람도 아마 chernobyl 경우에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어떻게 보면. 나도 얼마 전까지 생각할 때는 내가 아마 암 걸려갖고 CT로 그때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따져보니까 그 전에 강의할 때는 chernobyl 경우에는 한 20만 명이 상당한 거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게 CT 내가 10년 동안에 받은 거에 한 2배 정도 하나 될까 말까 그렇다고요. 근데 나 개인도 그게 굉장히 얼마나 많이 받은 거를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한 30년. 네. 그래서 재밌어요. 이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꾸 비교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그게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받는 맥시멈 시각 같은 거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맥시멈 받은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평균을 쳤는데 그러니까 스리마라는 같은 경우는 맥시멈 받은 게 최소 X의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다 피난했고 속에 그랬다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도 소송이 들어오는데요. 내가 그때 방사능피법을 받아서 암거든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경우에는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그걸 한번 가볼까요? 얼마나 받았나? 이게 운전원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거 아니고.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이게 아니죠? 네, 한번 뒤로 좀 더 가볼게요. 후쿠시마에 운전원이 받은 게 얼마였나? 그거 한번 보죠. 이 운전원이 100 밀리시버트 받았다고요. 근데 CG 하나가 20 밀리시버트라고요. 운전원들은 2주일 동안 정전 상태에서 밤에 그냥 들어가고 별별을 다 했다고요.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규정치보다도 보통 규정치보다 한 5배쯤이 돼갖고 운전원의 얼마는 미리 좀 나가 있게 오고 24시간 근무를 안 시켰다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CT 하나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일생에 받은 것보다 훨씬 높다고요. 아마 5분의 1도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거에 인체에 끼친 영향은 내가 알기로는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 다음 또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네. 맞다. 저기 대전에서 올라온 원장님 강론의 오건배인데요. 근데 이 교수님 강의 중에 그 비행기가 추락해도 하루도 사람들이 겁나서 안 타지 않고 한쪽에서 추락해서 사고 수습인데 공항으로 막 가서 타거든요. 또 9.8 사건에 몇천 명이 죽고 1년 내내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6천 명이 교통사고로 죽고 하는데도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원자력 사고로 이제까지 한 명도 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 혹시 미국에서라든지 어떤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 규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한 번도 능동적으로 국민을 이끌고 가져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사고 나면 여론이나 살피고 또 자체 전문가도 없어가지고 미국 NRC 규제기관 NRC도 그렇게 행동하는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니면 아주 기술적, 정신적 권위를 가지고 국민을 이끌어주는지 좀 양국 간 비교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질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내가 아까 45년을 유니버시티 미시간에서 티칭업이 있고 연구도 있는데요. 내가 초기였을 때 이제 질마다 연사 따고 나왔고 그 후로 미국에서 발전소 주문했던 게 발주했던 게 한 200개는 있었는데요. 그게 다 캔슬됐어요. 질마다 사고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이 환경을 중심으로 환경 학자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 대중에서도 방사능에 아까 오 박사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한 위험 이런 걸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홀드렌이라고 프로페서 홀드렌인데요.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 대통령 고문을 한다는데요. 그분이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때 조교수로 있을 때는 원자력에 대해서 그냥 원자력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분이 환경운동을 많이 그때부터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학과장 할 때 그분을 초대를 해갖고 초청을 해서 우리가 원자력과 환경 이런 걸로 사흘에 걸쳐서 심포지엄을 할 때 그분을 키노트 스피커로 불렀는데요. 그때는 이분이 이제 버클리에서 하버드로 가서 하버드 교수였고 이 대통령 고문이 되기 전인데요. 그런데 그때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다루라고 그런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는 확실히는 않은데 한 30년 동안에 우리들로서는 홍보를 안 하고 애를 썼어요. 원자력에 반대하고 방사능에 공포해서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도 하게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뭐 TV에도 가서도 여기도 다 해주지만 그런 걸 하면서 여론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저 프랑스가 물론 원자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내가 웨스팅하우스에서 젊은 엔지니어로 있을 때 프랑스 엔지니어들 좀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돌아와서 20년 동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한 43개인가 이렇게 줬죠. 그래갖고 원자력 발전이 전기 발전량이 한 80%가 아직도 원자력에서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원자력 발전소 견학을 열심히 해갖고 이 발전소를 짓기 전부터 해갖고 몇백만의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몇백만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얼마나 견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견학으로 홍보를 시켰다는 거. 두 번째는 프랑스에서 헌법을 아주 완전히 바꾼 건 아닌데 그 사람들 얘기는 카디서리라고 그러는데 카디서리라는 건 헌법에다가 부록을 붙이는 것 같아요. 부록을 붙여서 국민 투표를 해갖고 부록을 붙였는데 그 부록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일생에서 폐기물로 나오는 거는 원자력에서 나오든지 무슨 약품 처리에서 나오든지 또는 화력발전소에 나오든지 후세대에다가 물려주면 안 되겠다. 우리 세대에서 그 폐기물을 어떻게든지 처리하는 걸 해야 한다 해갖고 국민의 여론을 전부 종합을 해갖고 이제 이 폐기물 사유 해결료 제재도 하고요. 그래갖고 그 방사능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내가 생각할 때는 프랑스가 잘한 것 같아요. 미국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원안위, 근데 내가 아까 조금 원안위를 비판을 했지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원안위, 여기서 정전 출력 무슨 사고가 났는데 이 금방 수송 정제를 안 했다 하면은 원안위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을 해서 그날 즉석에서 파견을 해서 뭐를 했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는 걸로는 금방 뭐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운전자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이 규제기관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에서는 규제기관이 물론 그 위원 5사람은 대통령 임명이에요. 직접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그리고 상임의 인준을 거쳐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요. 그 외에 이 규제기관이 굉장히 오래됐고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있든지 이상하면 금방 발견을 해서 그 보고도 받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또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네. 강의 자료 처음에 그 얼마나 안전해야 충분히 안전한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답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보면은 benefits of
리스크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량적으로 대답은 나면 내 생각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다 억셉트를 해야 하지 않나. 그거를 국민하고 소통을 해서 그러한 거를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기분이 나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내가 말씀드린 게 이 원자력 안전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했는데 저는 그거는 안 믿어요. 그거 아무 가치가 거의 없는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1년에 원자로 무슨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10만 분의 1이다. 그 10만 분인지 100분의 1인지 또는 100만 분의 1인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이 사고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냐. 그런 그 문제가 되는 거를 안가도록 하는 거가 이 안전 분석의 제일 중요한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국민한테 조금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1000분의 1을 그런 걸 적용해서 안전도 정량적인 판단 기준을 적었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동네에 있음으로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인위적인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기존 거에 비해서 1000분의 1 정도 증가하는 그 이내로만 하면은 된다. 뭐 이런 게 뭐 그런 것좀 있어요. 네. 그 NRC의 policy statement라고 있는데요. 그게 1000분의 1 어떻게 나왔냐 하는 것도 좀 복잡하고요. 근데 그거를 갖고 우리가 아무튼 규제 기관에서는 쓰는 거고 물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정확히 그게 뭐가 의미한다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안전 분석의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사고를 안 나게 할 수 있냐는 거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빛 1호기 같은 그런 문제가 물론 없어요.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세일럼 인시던트라 사고는 안 났어요. 1986년에요. 그런데 이 자동으로 정지가 돼야 하는 건데 자동으로 정지가 안 됐어요. 운전이. 그런데 운전원이 그거를 몰랐다고요. 두 번이 됐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다 운전 정지를 하고 보니까 자동 정지가 안 되게 돼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말썽이 나서 그게 하나가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정지해야 하는, 자동적으로 정지를 하는 걸로 해서 이것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최근인데요. 그것도 제가 보다 보니까 많이 관계가 됐었는데 이렇게 세일럼 이때도 관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비스 파워플랜트라고 오하이오니까 우리 미시간에 바로 밑인데 거기에서 이거는 다른 건데 용기에 어퍼헤드가 부식이 됐다고요. 부식이 됐는데 그거는 보리가 있을 때 보리가 있을 때니까 뭐예요? 붕소가 들은 이제 이렇게 유출이 돼 갖고 꿀란트에서 부식이 됐는데 부식이 된 거를 모르고선 운전을 계속했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어퍼헤드를 다 리플레이스 했는데요. 그것도 부식이 된 거를 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피하고선 한 2달쯤을 더 운전을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 7, 8년이 됐는데 미국 NRC에서는 그게 지난 20년 동안에 제일 사고가 날 수 있는 중요한 프리커서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꾸 없애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로서. 그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이 후쿠시마 때는 금방 좀 빨리 지나가고 얘기를 안 했지만 그 후쿠시마 사고에서 제일 힘든 거는 원자력 공학자, 일생 원자력 공학자가 있는 사람 힘든 거는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그 피나는 사람들에서 많았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공학자로서 일생
임무로 생각하고 그러한 일이 다시 없어야 한다고 우리가 다 맹세를 하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러한 사고가 절대 나지 않아야 하고 사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민들이 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숫자가 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게 일생을 이 원자력에 종사한 사람들 정말 자책감을 갖게 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저 뒤에 질문을 시켰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사고 나온 이후에도 사실 뭐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했는데 제가 애기를 낳고 보니까 애기랑 같이 일본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도 배우긴 배우지 특집감이 있고 그런데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원자력계에서는 이제 뭐 방사능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영향이 없다라고 최근에 비유 받았던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지금 저 방사능을 사람한테 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물에게 임상 실험을 해서 또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사고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임상 실험을 많이 했다고요. 많이 했는데 결과가 아까 베어 커미티, 베어 7 커미티요, Biological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그러니까 방사능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토론하는 그런 커미티인데요. 그 커미티에서는 그 제안한 거고 그 임상 실험을 많이 한 거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커미티에서 그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안전한 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니까 이거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미량을 이 방사능을 동물에 임상 시험했을 때는 아무 뭐 영향이 나오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많이 했을 때는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했을 때 나오니까 미량을 했을 때도 이 유전자가 바뀔 수도 있고 분자가 인체에 있는 분자가 뭐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내려가고 아무리 소양이라도 통계학적으로 이 암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뭐 질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학적인 가정입니다. 내 생각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일반 대중이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든 거죠. 저도 좀 괴리감이 크다 생각하는 게 그동안 교육 받으면서도 사실 뭐 교과서 나온 사파들도 보면은 방사능에 쪼여서 그게 정말로 맞는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방사능을 쪼여서 변형된 동물 사진도 많이 있고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런 쪽에 광고나 홍보 쪽에 인원들도 있는 건지 가끔 지난번에도 원자력 뉴스레터에 내가 하나를 제안을 해서 번역해갖고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사능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거를 다룬 건데요. 얼마 전까지도 아마 독일에는 몇 군데 방사능 치료 시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나 같은데 거기에 아마 레디움이 많은 광산 같은데요. 소나를 만들어갖고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야 한다고요. 호미오시스라는 티어리가 또 있다. 그것도 가정이라고요. 호미오시스는 방사능을 전적으로 저량을 받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아직 그거를 또 믿지도 않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도 좀 있다고요. 근데 둘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방사능 속에서 진화하고는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좀 받고 살아서 그게 도움이 됐는지 해가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량을 받는 거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거는 그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실험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를 아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이 산모의 이 산모가 받았을 때 그 아기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또 좀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거는 이제 이 인체가 이렇게 개발되는 상태니까요. 이 방사능이나 모든 거에 다 센서티브하다고요. 그러니까 중금속 무슨 음식을 먹게 되면은 산모가 그러면 그때는 좀 영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브루스 에임스가 자기가 일생 연구를 다 아무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조금 예를 들어 산모의 경우, 태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동물 임상 실험에서는 좀 결과 나오니까요. 근데 그러나 이제 일반 경우에는 웬만한 방사능 비법이나 또는 화학 물질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되게 다 생각하는 걸로 항암 물질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고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현수로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처, 뭐 EPA, 환경처 이런 데서도 다 이거를 아직도 주장하고 있지만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아는 그러한 정보로서는 그렇게 그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아는 사람이 동물병원에서 일하는데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나 CT 같은 경우가 사람처럼 고정이 안 되니까 직접 잡고 찍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운전원이 아니라 종사자 같은 경우도 비폭량이 상당수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CT나 엑스레이 같은 게 평균적으로 20mS나 0.2mS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그 특정을 뭐 실험적으로 어떻게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면 뭐 그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그런 설량을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이제 방사선 노출된 설량에 대한 이제 피해도가 얼마나 이제 신뢰도가 있는지가 저는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량적인 거는 사실은 엔지니어들의 생각일 것 같고 정성적인 게 사실 대중의 마음인데 만약에 유카 마운틴에 이제 그 디스포저 플레이스가 이제 선정된다고 하는 게 미국 시민들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시가지로부터 먼 곳이니까 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직선을 꺼도 500km가 잘 안 되는 실정인데 어디에 짓든 그 미국 시민보다는 한국 시민들이 디스포절 플레이스를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중을 설득할 수 있을지. 둘 다 힘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동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 아무튼 동물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그거기도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 미시간 대학교 교수들이나 이 직원들 중에서 방사선 비폭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가 왜 그렇게 많이 받냐면은 이 수술하기 위해서는 이 플로로스코피라고 해갖고 엑스레이를 턴어놓고선 보면서 수술하기도 하죠.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원자로에서는 그런 거는 그 방사선 피폭을 받았다는 큰 문제가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방사선 무슨 규제위원회 같은 거 대학교예요. 그런 데 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외과 의사들한테 절대 나부로 된 에이프론을 꼭 쓰고 들어가고 여기도 뭐 하라고 그러는데 외과의사들이 젊은 의사들 레지던트들이라고요. 이 수술을 빨리 해야겠는데 이걸 하고 뭐다 보면 손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다 하다가 다 떼어버리고 그냥 들어가서 한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4분기마다 방사능 피폭량을 보호를 교직기관에 해야 하는데 규제치보다 훨씬 넘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대학 당국이 책임을 문책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는 그 의사들한테 좀 제발
그러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무슨 뭐 병이 더 나거나 무슨 젊은 의사들도 물론 건강하고 그런 거는 한 번도 뭐 본 적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CT 하나 받는 것만큼 받아도 아무 말씀 없으니까요. 아마 몰라도 그 연구실 그런 것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을 거라고요. 나도 원자로에서 뭐 실험도 하고 뭐 별박을 해도 그 피폭량은 뭐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적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두 번째는 예, 정량적인 정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가 미국도 아무튼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은 뭐 다 그게 뭐 그걸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지만 전기를 쓰는 전기 발전량 이런 걸 할 때 킬로와트하고 킬로와트 아워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차이를 미국에서도 일반 대중이 그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100만 킬로와트라는 거고 100만 킬로와트 아워가 있으면 그게 똑같은 거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정량적, 정성적 그 문제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피폭량을 얘기할 때 CT나 바나나, 훈제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하면은 좀 쉽게 일부러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셈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TV에 나가서 미국에서 뭐 가끔씩 나가요. 특히 나갈 때는 사고가 있을 때라고요. 말썽이 나면은 대학교에서도 나오라고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규제기관에 있는 사람 또는 국립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TV에 마음대로 못 나가요.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근데 대학교에서는 나보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 개인의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은 다 질문을 한 30분 인터뷰를 하면은 실제로 저녁에 방송 방영하는 거는 한 10초 나오는데 제일 질문이 어려운 그 대답한 것만 나온다고요. 근데 저 방송사로서는 이해를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이거는 안전하다느냐 또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아무튼 안전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고 위험도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조금이라도 날 수도 있고 근데 사고에서 방사능이 얼마나 유출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사능이 꼭 노심이 다 녹아서만 유출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따지는데 우리가 후쿠시마 경우에도 아마 어떻게 보면은 저 자신도 그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그 위험도를 계산했을 때 제일 위험이 큰 게 뭐냐 했더니 장기적인 전력 상실이라고요. 손해. 네? 그걸 알았다고요. 전체 위험도의 반 정도가 50%가 장기적으로 정전이 됐어요. 정전사고가 났을 때.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정전사고가 났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서는 뭐 금방 전기를 정전이 되면은 다시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20년 이상 알면서 그냥 지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책임이 있던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고 분석도 해보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거라고 이거를 방도를 생각해야 하고요. 절대 원자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모든 사람이 운전원이나 규제기관이나 모두가 다 정확하게 운전돼야 하고
모든 것을 실수가 없어야 하고 건설 단계에서 어디 무슨 구멍이 생겼다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이 건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건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절대 없는 그러한 결심을 갖고 우리가 원자력을 더 개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적당히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더 원자력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겠다. 그거는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요. 정부가 사회에 이러한 사고도 안 나고 건축에서 말썽이 날 수 있는 거는 절대 없는 그러한 각오로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가겠다고 물론 그렇게 다 얘기들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선도를 할까, 국민을 설득을 시키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러니까 미국도 한 20년, 30년, 그러니까 존 홀드렌 교수가 버클리에 있을 때 원자력을 절대적으로 반대했는데 나중에 60이 된 다음에는 대통령 고문하면서 원자력을 절대적으로 서포트를 해줬다고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기금도 많이 주고 그리고 그분의 얘기는 환경을 위해서는 원자력밖에 없으니까 원자력을 지금 세계에서 한 400기나 500기밖에 없는데 그 앞은 안 된다고 5,000기를 지라고 한다고요. 그 대신 원자력이 지금보다 한 10배로 더 안전한 걸로 해갖고 4,000기, 5,000기를 지면은 환경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싸게 해줄 거 물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